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국제축구연맹 인터콘티넨털컵 결승에서 부상으로 일찍 교체된 가운데 팀은 우승을 차지하며 6관왕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내부 자유계약 선수 우완 투수 김태훈, 이승현과 계약했습니다. 삼성은 김태훈과 계약기간 3+1년 최대 총액 20억 원에 사인했고 이승현과는 계약기간 2년 총액 6억 원의 도장을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투수 플렉센을 재영입했습니다. 두산은 또 2025 시즌을 함께했던 잭 로그와도 재계약하며 다음 시즌 외국인 투수 구성을 마쳤습니다. 올해 11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배드민턴 안세영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왕중왕전격의 월드투어 파이널스 4강에 올랐습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일본의 미야자키에 2대0 완승을 거두고 2연승을 기록해 각조 상위 2명이 진출하는 준결승에 일찌감치 안착했습니다. 국제스키연맹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최가온이 조 1위를 차지하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예선 1조에서는 올림픽 2연패를 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이 1위를 차지해 20일에 열리는 결선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하나은행의 이이치마 사키가 아시아 쿼터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WKBL은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팬투표에서 이이치마가 19,915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2위 우리은행의 김담비에 단 41표 앞서며 팬투표로 올스타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7-18 시즌 이후 역대 최소 득표차 1위가 됐습니다.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월드컵이 어느새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유럽파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 얘기는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그 대표팀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럽파들 이강인 선수 도움 기록했죠. 이재성 선수 골 넣었죠. 여기에 또 배준호 선수도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황인범 선수는 복귀를 해가지고 6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 대표팀의 또 월드컵 행보에 좀 큰 힘을 보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오늘 우승 트로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만 부상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피파 인터콘티넨탈 컵이라는 이제 각 대륙 챔피언들이 모여서 치르는 미니 대회인데 이 대회를 이제 카타르에서 했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챔피언 자격으로 나가서 결승전만 치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상대 팀인 남미 챔피언 플루미넨시는 이렇게 뚫고 올라온 플라멩구는 뚫고 올라온 팀이었는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결국엔 이겼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답게 이날도 선발로 나왔는데
전반전 30분이 좀 넘은 시점에 이제 부상으로 교체됐고요. 부축을 받고 나가면서 남은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팀은 이강인 선수의 공백을 잘 이겨내고 어쩌지 우승은 차지했지만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데 그 인터컨티넨탈컵은 좀 생소합니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WWF에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은 있었거든요. 뭐 대륙간 챔피언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컨티넨탈이 이제 대륙이니까 예. 그 챔피언 그런 건데 이제 원래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있었던 각 대륙별 챔피언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피파가 이걸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피파 클럽 월드컵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각 대륙에서 뭐 4개 팀, 뭐 12개 팀 이렇게 나와서 하는 대회를 격상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거는 이제 각 대륙에서 몇 개 팀이 나와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각 대륙의 챔피언들끼리 붙여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인터컨티넨탈 컵이라는 대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약간 요 대회의 개념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규리그 1위 팀이 한국 시리즈 먼저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축구하면 유럽이니까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 있고 그 팀에게 도전하는 팀들을 뭐 예를 들어서 준 플레이오프 하는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가 이제 경기를 펼쳐가지고 거기서 이긴 팀 그리고 북중미가 북미와 그리고 남미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긴 팀 그러면 이긴 팀이 나오잖아요. 그 팀이 플레이오프 택이 되는 거죠. 플레이오프에서 붙어가지고 이기면 유럽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형태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그 전에 준 플레이오프 이런 거 안 하고 딱 결승전에 선착해 있고 나머지 팀들이 이렇게 경기를 펼쳐가지고 결국에는 플라멩고가 올라왔는데 파리 생제르맹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낭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그리고 올해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왔어요. 네, 피파 올해의 선수. 네. 피파 올해의 선수는 이제 각국 대표팀의 주장 및 감독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이제 선수와 이제 경기인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상입니다. 발롱도르에 이어서 축구계에서는 한 2번째 정도로 권위가 높은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피파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선수는 역시 발롱도르와 같은 덴벨레였습니다. 네. 우스만 덴벨레 선수가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유러피안 트래블 그러니까 웨파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한 전관왕의 아주 주축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활약, 지난 시즌의 활약을 볼 때는 이 선수가 세계 최고다라는 점에 이제 발롱도르를 투표했던 각국 기자들뿐 아니라 각국 대표팀 감독 주장들도 다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미디어 투표도 들어갑니다. 제 앞에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 이건 기자가 네. 투표권자예요. 오. 네, 사실 제가 얘기할 건 아닙니다. 이거 네. 기자 투표권자예요. 영국 떠났으니까 투표권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는 뭐 피파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는 네.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럼 투표하셨어요? 네, 뭐 다행히 피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올해 투표를 했는데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각국의 대표팀 주장 그리고 대표팀 감독 그리고 각국 미디어 한 명이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표를 1위 선수는 역시나 우스만 덴벨레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2위 선수를 해리 케인에게 찍었어요. 아무래도 분데스리가에서 잘하고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후보에 없다 보니까 그나마 손흥민 선수와 좀 가까운 선수가 해리 케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사심을 좀 담아서 했고 3위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올 시즌 살라가 좀 안 좋은데 이 투표의 기간이 지난 시즌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리버풀의 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끈 살라의 공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살라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각 투표권자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도 꽤 화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홍명보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도 덴벨레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뭐 이래서 유명해지더라고요. 네, 덴벨레를 아마 다들 눈 감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찍어도 덴벨레 찍었을 거예요. 네. 야, 지난 1년 동안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주변에 물어봐도 대부분 덴벨레로 대표했을 거기 때문에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만 그 뒤에 다른 표들이 좀 갈려서 좀 재미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순위로 덴벨레를 찍긴 했는데 2순위를 이제 이건 기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친숙한 해리 케인, 예전 절친이었던 해리 케인을 뽑았고요. 3순위로는 스페인의 라민 야말을 꼽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덴벨레의 1위표를 던졌고 2위 야말, 3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비티니아한테 줬는데요. 이 비티니아 선수가 사실 그렇게 돋보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중앙 미드필더고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비롯한 영광에 굉장히 주축 역할을 했다는 것을 널리 인정받으면서 비티니아 선수한테 표를 행사한 각국의 감독 및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스타들 뭐 이제 그 각국의 뭐 감독, 주장
기자단, 뭐 팬투표 여러 가지들이 합산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추산 방법이. 그 스타급 선수들이 또 어디다 투표를 했는지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데 어떤 선수가 또 있을까요? 일단 메시 선수가 네. 1위표를 우스만 덴벨레에게 줬다는 게 좀 재밌는데 왜냐면 덴벨레 선수는 굳이 말하면 메시랑 약간의 악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덴벨레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는 사온 이적료에 비해서 정말 못했어요. 그러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고 나서 다시 컨디션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바르셀로나의 이제 선후배로서 사실 나랑 같이 뛸 때도 이렇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덴벨레만 똑바로 했으면 나도 편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덴벨레한테 1위표를 주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대인의 풍모가 있다. 괜히 고트가 아니다. 뭐 이런 농담들도 나오고 있고요. 메시는 덴벨레에게 1위를 주고 2위 표와 3위 표를 킬리안 은바페, 라민 야말에게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뭐 아무리 뭐 아까 농담처럼 그나마 친분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다 비슷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기 투표 비슷한 느낌도 있었었고요. 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후보로 많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의 이 뭐 감독이든 선수든 미디어든 또 너무 메시와 호날두에게 집중이 되면서 좀 변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비난도 있긴 했었습니다. 참고로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런 각종 주요 개인상들을 휩쓸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롱도르도 덴벨레가 탔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 유망주에게 주는 골든보이 어워드가 있는데 이것도 파리 생제르맹의 두 해가 탔고 그리고 여기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 올해의 선수를 수상했다는 것을 이제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잊지 않고 덴벨레, 두에, 이강인 우리 세 선수들이 다 상을 탔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우리나라 유럽파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코리안 더비들이 눈길을 끌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을 모았던 코리안 더비는 15일 독일 미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미넨과 마인츠의 경기였습니다. 뭐 미넨은 독일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마인츠는 독보적으로 독일 꼴찌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는 바이에른 미넨 쪽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쏠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예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미넨과 마인츠는 2대2로 비겼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에서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그리고 또 바이에른 미넨의 김민재 선수가 나란히 선발 출격을 해가지고 그런 또 이제 코리안 더비가 열렸는데 뭐 참고로 또 이토 히로키라든지 일본 선수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시아 선수가 5명이 뛰었고요. 이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멋진 또 헤더골을 넣으면서 팀의 소중한 승점 1점을 이끈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규성 선수와 오현규 선수가 맞붙은 코리안 더비도 있었는데요. 이게 주전 경쟁도 얽혀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같은 포지션이죠. 예. 조규성과 오현규는 현재 대표팀 스트라이커 자리를 놓고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는 선수고 이 두 명의 손흥민 선수까지 껴서 한 3명 정도가 최전방 경쟁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면 대결이어서 상당히 관심이 갔고요. 일단 조규성 선수와 또 동료 이한범 선수가 있는 미트윌라는 덴마크 팀, 오현규 선수가 있는 행크는 벨기에 팀이라서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맞대결에서 우승 쪽은 조규성 선수였고요. 조규성 선수의 결승골로 미트윌란이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또 오현규 선수는 상대편의 이한범 선수가 수비수다 보니까 진짜로 맞대결 이한범이 오현규를 막는 모습이 자주 나오면서 우리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오현규 선수가 현재 뛰고 있는 행크가 토르스텐 핑크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적 부진이 원인일 것 같은데 오현규 선수의 입지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지금 행크 구단이 지금 벨기에 리그에서 7등으로 좀 성적이 저조해요. 지난번에는 막 우승 경쟁도 하고 했었는데 확실히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 핑크 감독을 경질을 하는 그런 초강수를 좀 뒀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핑크 감독이 우리 선수들이랑 궁합이 되게 좋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FC 바젤에 있었을 때는 박주호 선수를 지도를 했고 네. 또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그 함부르크 시절에 손흥민 선수의 스승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현규 선수를 지도를 하면서 특히나 올 시즌에 오현규 선수가 독일 무대 가려고 했다가 이게 불발됐는데 그런 조금 낙담했던 오현규 선수에게 계속 선발로 출전시키면서 오현규 선수의 그 골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질이 되고 핑크 감독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코치진도 같이 이제 경질이 되면서 앞으로 오현규 선수의 입지에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는데
오영규 선수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10골 네. 넘었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오영규 선수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우리의 지원군 같은 감독이 경질됐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입지가 불안한 선수 여기 또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인데요. 소속팀인 울버햄튼 프리미어리그에서 못 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울버햄튼 내에서 황희찬 선수의 입지는 생각보단 괜찮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슬픈 얘기인데 황희찬 선수가 한 골 넣었는데 다른 공격수들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꼴찌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꼴찌도 아니고 지금의 페이스로 시즌 끝까지 가버리면 역사상 최악의 승점으로 강등되는 팀이 될 정도로 정말 나쁜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감독을 바꿨지만 황희찬 선수는 여전히 선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밀려난다는 건 이 팀에서 주전 경쟁에서 진다가 아니고 팀과 함께 이제 챔피언십 2부로 침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참고로 가장 최근에 열린 아스널과의 경기도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1대2로 졌어요. 근데 아스널은 골을 넣은 게 없고 울버햄턴이 자책골을 2개 넣고 상대 골문에 한 골 넣어서 울버햄턴만 3골을 넣었는데 울버햄턴이 졌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그나마 낫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사실은 좀 빛을 낸다면은 뭐 구세주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대단한 입지를 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울버햄튼 자체가 올 시즌을 앞두고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쿠냐 선수라든지 또 이제 맨시티로 떠나 아이트 누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공백을 제대로 못 메운 것이 상당히 컸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너무 또 공격진에 있어가지고 뭐 황희찬 선수도 넣었다가 라르센 선수도 넣었다가 많은 선수들 집어 넣으면서 계속 이렇게 그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계속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시즌 첫 승을 하는 골까지 넣는다면 뭐 팀의 구세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울버햄튼이 올 시즌 리그에서 2무 14패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최소 승점으로 강등된 팀이 예전에 이제 더비 카운티라고 그 팀이 시즌 전체를 했는데 승점 11점밖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울버햄튼의 페이스로 봤었을 때는 승점 11점이 아니라 1승도 못하고 강등되는 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울버햄튼은 고난의 시간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꽤 깜짝 놀랐는데 16경기 치는 동안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리그에서. 예. 그 강등 확률이 99.32%인데 이 정도면 그냥 뭐 강등 확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냥 지금 내 강등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수건 던질 수 있으면 던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나쁜 성적이고 다만 이제 사실 원체 강등권 탈출이라는 거는 만에 하나 이 팀이 한 3연승 정도만 해도 티가 확 납니다. 원래 그렇죠. 선두권에서는 3연승을 해도 남들도 이기고 있으니까 티가 별로 안 나는데 강등권에 한 3연승 하면 티가 엄청 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연승 가도로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으면 살아날 텐데 또 면면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선수 면면에 비해서도 정말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울버햄튼의 문제입니다. 참고 삼아서 3연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울버햄튼이 승점 11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17위가 승점 16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연승, 4연승 조금만 하면 또 확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죠. 황희찬 선수가 tuk한 이제 울버햄튼이 만약 강등된다면 황희찬 선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네, 뭐 사갈 팀이 있어야겠죠. 황희찬 선수가 팀도 팀이지만 이번 시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골 넣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득점을 많이 하고 팀이 강등되더라도 되면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사실 지금의 페이스로 쭉 가면 황희찬 선수도 뭐 어디 빅리그 1부에서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분발이 필요한 그런 시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경쟁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 축구 전문 기자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는 크리스마스 박싱데이가 다가오고 있고 몇몇 유럽 리그들은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즌 중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때가 이맘때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리그라든지 다른 나라 리그들은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선수들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좀 휴식을 가지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크리스마스 당일만 쉬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경기를 가지면서 영국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 쉬거든요. 하지만 축구만은 이게 축구가 하나의 영국인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주는 그런 뭐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계속 쉬지 않고 쭉 가게 되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복싱데이에도 맨유와 뉴캐슬이 경기를 펼치고 27일, 28일에도 계속 경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빅리그들의 판도가 궁금하기도 한데 프리미어리그는 선두 경쟁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울버햄튼 얘기를 하면서 아스널이 뭐 골을 넣은 건 없지만 아무튼 울버햄튼을 이겼다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좀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아스널이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좀 전력이 좀 약간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는 이기고 있어요. 근데 2위권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거세게 추격을 해오면서 이제 승점 차가 단 2점으로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스널이 초반에 1위 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맨시티 아니면 리버풀한테 역전당하는 거 되게 한 10년 동안 봐온 그림이거든요. 이번 시즌도 그렇게 될까봐 아스널 팬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 에스턴 빌라가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게 특징이고 그 뒤를 첼시, 또 다른 돌풍의 팀 크리스탈 팰리스, 6위 맨유, 7위 리버풀, 8위 또 돌풍의 팀은 썬더랜드 네. 이런 순으로 형성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떠나간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11위로 중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아스널이 부진한 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수비의 핵심 축인 마갈량이스도 다쳤고요. 또 최전방에 있었던 뭐 요케레스라든지 이런 팀 이런 선수들이 다치면서 상당히 팀이 흔들리고 있고요. 여기에 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부상이 많은 거와 이제 반대로 상당히 그 경기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초반에 조금 흔들렸던 맨시티라든지 또 약간 또 안 좋았던 빌라 같은 팀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아스날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아스널로서는 계속 선두를 수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결국 역전을 당하느냐 가장 큰 갈림길 특히나 이번 크리스마스 복싱데이 주간이 가장 큰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즌 초반 이제 토트넘이 꽤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길이 갔었는데 그때 당시 비슷했던 맨유가 6위고 토트넘이 1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이렇게 벌어졌지 했는데 승점 차는 2점밖에 차이가 아니 4점밖에 차이 나지 않네요. 네, 현재 중위권이 굉장히 두터워서 예. 뭐 한두 경기로 다 뒤집힐 수 있는 순위긴 합니다만 아무튼 토트넘이 중위권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냥 떨어지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토트넘이 경기 방식 자체가 좋은 선수들을 사줬는데 왜 이렇게 하위권 팀 약팀처럼 플레이하냐라는 불만이 팬들한테서도 나오고 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다만 그래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이번 시즌 부임했는데 벌써 경질 위기에 처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현지 보도들을 볼 때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믿고 맡기기 위해서 이번 시즌 성적이 뭐 강등 위기만 아니면 어느 정도 나쁜 거는 그래도 믿고 한 시즌 더 준다라는 게 이제 토트넘 고위층의 입장인 것 같고 네. 아스널이 현재 아르테타 감독인데 몇 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성적이 안 좋았는데 믿고 몇 년 기다리니까 이렇게 우승 경쟁팀이 됐거든요. 토트넘도 프랭크 감독에게 오래 시간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이번 주말에 있을 리버풀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리버풀과는 이번 주말에 특히나 이제 토트넘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데요. 토트넘이 리버풀만 만나면 항상 고전을 면치 못하고 특히나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물론 이제 토트넘도 못하지만 리버풀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를 것 같고요. 특히나 뭐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은 리버풀의 완승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토트넘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독일로 넘어가서 분데스리가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순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는 역시나 바이에른 뮌헨이 역시나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승점 38점으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라이프치히가 2위, 도르트문트가 3위, 레버쿠젠이 4위, 호펜하임이 5위 이렇게 달리고 있고 마인츠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차가 꽤 많이 나는 1위로 독주를 질주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인츠가 여전히 최하위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네, 마인츠는 그래서 감독을 바꿨습니다. 오르스 피셔 감독을 선임하면서 기존에 쭉 이끌어왔던 보 스웬손 감독을 내보냈는데요. 그래서 그 효과를 봤는지 일단 가장 최근에 열렸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는 뜻밖의 2대2 무승부를 거두긴 했죠. 근데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득점원입니다. 지난 시즌 돌풍의 핵이었던 부르카르트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적해 나간 자리를 못 메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뭔가 선수를 사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확실한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재성 선수를 비롯한 이제 마인츠 선수들의 운명도 추가된 인원이 누가 오느냐 그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축구 외의 이야기긴 한데 그 김민재 선수하고 민재와 민재가 유니폼을 바꿔서 화제가 됐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네. LG 그 야구단에 있는 LG 트윈스에 있는 그 이루수 신민재 선수에게 네. 김민재 선수 사인 유니폼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같고 특히나 그런 신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 육성 선수로 이제 와가지고 네.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최근에 골든 글러브까지 탔잖아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름과 이렇게 연관이 된 재미난 그런 좀 뭐 에피소드 상당히 훈훈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했고 신민재 선수도 상당히 감사를 네.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한 거는 LG가 바이에른 뮌헨한테 그랬다는 건 우리가 좀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워낙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수니까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도 LG 쪽에 접촉해서 신민재 선수를 만났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그 한국 담당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 LG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인연이 또 닿으려면 또 이렇게도 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라리가 판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순위부터 알려주시죠. 네,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선두 경쟁이 매년 벌어지는 곳이죠. 네. 현재는 바르셀로나가 선두에 올라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4점 차로 2위에 있는데요.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두 경쟁에서 한 발 미끄러지는 원인이 됐고요. 3위가 돌풍의 팀 비아레알. 이 팀이 3위에 치고 올라와 있고 4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네.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항상 그 바르셀로나 선두 경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뭐 면면으로 봤을 때 늘 좀 앞서간다는 느낌이 약간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뒤처지고 있으니까 알론소 감독의 거취가 불안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자신들보다 바르셀로나가 뭐 경기력 측면이라든지 성적에서 앞서 있으면 항상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은 감독은 경질 위기에 있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그 코파델레이 32강전에서 3부 리그 팀한테 겨우 간신히 3대2로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또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패배까지 엮어가지고 상당히 마드리드 내의 민심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질을 해야 된다. 사비 알론소 감독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수뇌부는 그래도 사비 알론소 감독을 믿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 시즌까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아직 17경기 치른 상황에서 승점 4점 차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가 순위가 2위인 거를 차지하더라도 음바페는 대기록에 성큼 다가선 상태긴 합니다. 네, 연간 최다골 이제 네. 한 시즌이 아니고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최다골 순위에서 음바페 선수가 2025년에 58골까지 넣어서 이제 호날두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에 한 골 차로 접근했습니다. 네. 한 경기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넣으면 경신할 수 있고요. 또 음바페 선수는 전 직장 파리 생제르맹과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네. 약 1천억 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해축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이건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